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왜 공격했냐는 질문엔 변명문 8쪽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는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러시아에 제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는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위반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인 17살 학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새해 첫 등교일에 벌어진 총격 사건에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은 신문 2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부됐습니다.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던 변명문 8쪽엔 역사적 사명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온 김 씨는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이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변명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가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컴퓨터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담은 장문의 글을 썼고 이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8쪽의 변명문에는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했고 역사적 사명감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변명문은 현학적 단어들이나 난해한 문장으로 작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충남 아산의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원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란 걸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변명문, 프로파일러 심리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는 유치장에서도 삼국지를 읽으며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피습 이후 이재명 대표를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에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부산대병원은 요청도 권유도 먼저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의 의료계도 병원을 옮긴 것에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도인은 혈관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지만 이를 두고 부산대병원 측은 반박했습니다. 부산대병원 한 관계자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선 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지 못해 이 대표를 옮긴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JTBC 취재진에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것도 권유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직접 응급조치했던 부산대병원 김재훈 외상외과 교수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뇌경정맥에 손상이 있겠구나라고 거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 준비를 했죠, 저희들이. 얘기하고 보호자분의 동의를 갖다가 얻어야 되니까 연락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때 이송이 결정됐고 김 교수는 이를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대양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송을 반대했고요, 저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명료하고
보호자도 이미 연락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송을 하겠다는데 저희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부산 의료계도 서울대병원 이송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했어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심의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제거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국 정부의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이 무기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복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 4일 러시아는 제재와 수출 통제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고립돼 왔다면서 군사 장비를 얻기 위해 입장이 유사한 다른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의 포탄뿐만 아니라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수십 발이라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복수의 발사대 제공 정황을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또 이렇게 제공된 무기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30th of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launched at least one of thes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오는 10일에 열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에선 또 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인데 현재까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활기찬 새해 첫 등교 날이 악몽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 등교 날 경찰차 수십 대와 헬기가 한 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7시 37분쯤 미국 아이오와주 페리시의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t's my car, and they're taking a girl out of the auditorium who had been shot in her leg. 학교 사방이 유리로 뒤덮여 있고 바닥에는 피가 흘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6학년 학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An officer first arrived within 7 minutes of that activation and located multiple gunshot victims. There is no further danger to the public. 총격범은 이 학교에 다니는 17살 딜런 버틀러로 확인됐습니다. 엽총과 소구경 권총으로 무장한 버틀러는 총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총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학교 건물을 수색하던 중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주 수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미국 총기폭력 예방단체 브래디는 새해에도 총격 사건의 공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교내 총기폭력의 악순환을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의회에 총기폭력 방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짧고 알차게 전달해드립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가 이란의 추모식을 테러한 건 자신들이라고 밝혔습니다. 2명의 IS 대원이 폭발물이 든 조끼를 입고 테러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번 테러로 103명이나 숨졌습니다. 미국도 IS가 배후를 자처한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자료를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허 의장이 시의원 40명에게 돌린 한 신문에는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도 어긋난 주장입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숙사를 짓습니다. 수도권의 대학생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곳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특정 대학교 안에 짓더라도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모두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2,205억 원) 전두환 씨 일가가 내야 하는 전체 추징금의 액수입니다. 법적인 공방 끝에 이번에 55억 원을 환수하게 됐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받아내지 못한 돈 867억 원 남았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신탁회사의 관리를 맡겼던 경기도 오산시 땅입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이 땅을 압류해 공매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 신탁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매로 얻은 55억 원도 국고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역시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하자 결국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국고 환수가 확정된 겁니다. 전 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전 씨 일가의 추징금 전체는 2,205억 원입니다. 1997년 대법원이 확정한 액수입니다. 그동안 환수한 것과 이번 55억 원을 빼면 867억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결국 영구 미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전 씨 일가는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이 압류했던 재산들도 기존에 예상했던 가치보다 낮아 추징금을 모두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전 씨가 숨진 이후에도 추징금 환수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최원종이 조현병 탓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정신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의 대학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재판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몸에 벌써 반응이 나기 시작해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판결이 빨리 나서 재판도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20살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딸이 입던 대학교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차를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이런 잘못된 이 메시지가 전파될까 봐. 그제가 결혼기념일이었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건이 난 쇼핑몰 경비 직원이던 또 다른 피해자는 최원종은 시민을 해치며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았다며 트라우마에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최원종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정신감정서를 내며 조현병 증세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법정엔 처음으로 최원종의 부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감형을 위한 노력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피해자들은 모두 변명일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치과에서 쓰러진 뒤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다. 가족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정모 씨가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고 임플란트 장치를 장비에 끼웁니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앞니 1개를 뽑고 잇몸에 나사를 끼우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병원 휴게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엄마 짐 드리고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뒤돌더니 어지럽다면서 그때 바로 쓰러지셨고. 가족들은 평소 정 씨 건강엔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치과 의료진이 휴게실로 왔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건 간호사 한 명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물어보면서 겨우 했다고도 했습니다. 119한테 심폐소생술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19 도착도 늦어져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이면 가는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하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 씨의 호흡은 멎은 상태였습니다. 지주막하라고 해서 자가 호흡을 못하는 코마 상태세요. 뇌사까지 가는 상황이 이제 임박해는. 치과 측은 통상적인 시술이었다면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문진과 응급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병원 측은 가족에게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 건지는 알기 어렵다면서 혈압이 높아지면 간접적으로 뇌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 씨의 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치과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응급처치는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삼았던 이른바 메가시티 공약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껏 부진했던 부산, 경남 지역의 메가시티도 다시 떠올랐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수건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됐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엔 실패했죠. 지방 소멸시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를 보시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연결해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지금 알루미늄으로 탑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합되는 것은 저는 절대 찬성이에요. 서울의 면적이 뉴욕이나 런던보다 좁다.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게 좋겠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 기업가들 또 저희 SK도 부산시의 발전에 최대한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가시티 이슈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보다 먼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도시가 이제 경제 동맹 맺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장님, 메가시티는 좀 왜 필요한 건지, 메가시티가 되면 뭐가 좀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가 이 글로벌화되면서 나라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도시권의 경쟁 체제로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좁은 단위의 구획도 필요하지만 넓은 단위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부울경은 한 800만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주민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경제동맹을 주로 지금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가 그 부산시에 지금 경제동맹단을 두고 각 지역이 더 협력을 하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교통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분업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또 특성화도 해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뭐 시너지, 교통, 첨단 산업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좀 주민들에게는 뭐가 좋아진다 이렇게 설득하고 계신가요? 주민들도 부울경이나 남부권이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갈리는데요. 특히 부산과 경남은 행정 통합도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통합은 경제 동맹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이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인식 수준이 높게 올라왔다고는 저희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저희가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동맹뿐만이 아니라 행정통합도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확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양시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다는 거는 각 지자체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현재 어떤 생각이고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을까요? 경제동맹에 관해서는 부울경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은 이번에 그동안에 좀 조직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을 해서 지금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경제동맹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은 그 여러 가지 사실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경남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이질적인 여러 영역들이 결합이 돼 있고 부산시는 조금 단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이 됐을 경우 경남에는 일부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행정 통합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이 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약간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경제동맹은 바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메가시티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남부권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서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호남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광역 그 벨트 사업을 또 광역 경제권 사업을 저희가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대한민국이 한 바퀴로만 돌려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남부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 지방 정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 통합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좀 좁혀가는 것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최근 이제 부산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었는데요. 시장님도 마음이 좀 어떠실지 궁금하고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유치전에는 실패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나 우리 대기업 또 기업들도 얻은 것들이 많고요. 전 세계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확장을 했고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의 브랜드 지표가 괄목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스마트 도시 지수에서는 세계 15위, 한 50계단을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도 아시아 6위를 기록하는 등 또 세계 훌륭한 도시 100대 도시에도 참 선정이 되는 등 부산의 브랜드 지표가 굉장히 올라갔고 이것을 통해서 이 부산을 새로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부산의 발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한민국의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저출산 문제나 또 경제적인 잠재력의 약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만 갖고는 이게 풀어내기 어렵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광범한 공감대를 얻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산은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그리고 힘차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 2위의 국제 물류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금융 허브 기능을 넣고 또 이 사람과 기업과 이 돈이 자유롭게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부울경 남부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저희가 착실히 하고 있고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이런 부산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어내는 과정이었다. 또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찬 공기가 남하해 주말인 내일과 모레엔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